소싱을 하는 방법이 좀 이전과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는 거의 1688이나 알리바바 통해서 소싱을 많이 했었는데 예쁘다 해서 소싱한 게 되게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광신도가 돼서 아셀린만의 독특한 팁이 있다. 비슷한 제품을 소싱하게 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리뷰가 많고 무조건 그 제품에서 제품들을 많이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아마존 셀러 아셀님을 모시고 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또 그간 얼마나 또 아마존 환경이 변했고 좋은 소싱법이나 또 좋은 소스 있으면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셀님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유튜브 아마존 셀러 아셀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셀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좀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자연스럽고 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때 영상에 한번 출연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 끝까지 다니자면서요. 다들 그래, 처음엔 이렇게 다들 초심을 잃어. 네. 예. 네, 하고 이제 아마존 뭐 강의나 약간 스터디 이런 거 좀 운영하면서 아마존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마존 셀링 뭐지? 뭐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사서 파는 건가 모르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직접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FBA라는 아마존만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뭐 판매나 배송이나 CS 이런 거를 아마존에서 다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쿠팡 로켓이랑 똑같네요. 네, 물건만 입점하면은 CS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쵸? 맞아요. 여전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야, 저기 아셀님 뭐 저기 회사 다니시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뭐 곧 퇴사하시겠네 뭐 이런 얘기 막 들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업무 시간에 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약간 의심을 조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지금 셀링 말고도 간단하게 뭐 스터디를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스터디하고 어떤 강의인가요? 사실 강의는 제가 막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고 있고요. 음. 스터디는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스터디라는 게 이제 아마존 셀러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이제 예비 아마존 셀러거나 아니면 초보 셀러 같은 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아니면은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터디에서 같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그런 스터디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존만 하셨었는데 뭐 혹시 지금은 다른 데도 입점하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지금도 아마존만 하고 있고 대신에 그때는 아마존 미국만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 일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재팬이요? 네. 그때는 당시 매출 1200만 원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지금은 미국 따로 일본 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저 미국 다 합쳐서 그러면 제 유튜브에 매출 공개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떨어져서 한 월 4만 불 정도? 월 4만 불? 네. 조금 떨어진 게 아닌데요? 조금 오른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최근에 제가 공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때는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 불이면은 거의 5천만 원이네요. 네. 5천만 원이 넘는 거네요. 그쵸,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도 그때는 30%였는데 조금 떨어져서 한 25%? 25%? 그럼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네요. 네. 이제는. 그래도 4배 정도 성장하신 거네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매출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것도 좀 많아지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거겠죠? 네. 영상이 나간 후에 아마존 셀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확실히 피부로 좀 실감하시나요? 네, 저한테 뭐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아마존에 입점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한국인 셀러를 좀 찾아볼 수 있죠. 손쉽게. 네. 그쵸. 그 아마존 시장으로 이렇게 셀러들이 많이 유입되면은 어쨌든 본인은 지금 셀링을 굳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잘 돼갖고 퇴사를 한 시점에서 좀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 그 미국 마켓이 너무 커서 한국인 셀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는데 이제 수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 많이 경쟁이 심해졌어요. 맞아. 그거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업들도 좀 많이 진출하고 개인 셀러들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보통 그게 맥시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막 많이 받는 업체는 한 3천, 뭐 4천, 5천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다 받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뭐예요? 거의 물류비나 광고비로 많이 사용해요. 어쨌든 수출을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 네네. 식으로. 그 이전에 판매하던 제품이 막 SKU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늘어났어요? 지금도 많진 않아요. 지금도 3개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3개로? 그럼 매출을 더 올린 거네요, 그 사이에? 그쵸. 이제 좀 매출이 저조한 애들은 이제 드랍시키고 새로운 애들 계속 발굴하고 그런 식으로. 네. SKU를 많이 갖고 가지는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제 종류가 3가지고 요 안에도 뭐 컬러 옵션이 한 5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이전에는 주방용품 쪽을 하셨었어요. 현재는 주방용품을 계속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드랍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한 상품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요? 그 주방용품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생활용품 같은 게 좀 수요가 많이 큰 거를 좀 발견을 해서 그런 생활용품 쪽으로 추가를 좀 했어요. 최근에 생활용품 같은 거 추가를 해서 매출을 조금 많이 올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출 5천만 원 정도를 내려면 일단은 공급가 금액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 기념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매달 5천씩 찍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업에 투자가 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배수? 아니요. 저는 사실 2불에 소싱해서 17불에 판매를 하거든요. 원가를 낮은 것을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태우게 된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가 들을까요? 들어간 돈 한 달에 그래도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계속 넣는 것 같아요. 벌면 넣고 네. 매출은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아셀님 같은 경우는 상품 2-3개 한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 중에 좀 매출이 지지부진한 건 또 드랍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품 하나하나를 소싱하실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싱을 하는 방법이 좀 이전과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어떤 방식으로 소싱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는 거의 1688이나 알리바바 통해서 소싱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퀄리티 이슈가 계속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제가 대량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공장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캔톤 페어를 처음 가봤는데 캔톤 페어에서 그냥 가다가 예쁘다 해서 소싱한 게 되게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캔톤 페어 광신도가 돼서 캔톤 페어에서 이거 오프라인 소싱 위주로 공장하고 직거래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캔턴 페어에서 가게 되면 지금 소싱한 사람이 나밖에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약간, 그쵸. 네. 1688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지만 캔톤은 신제품 위주로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소싱과 예전에 온라인 1688이나 알리바바로 했던 소싱과 이 차이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메시지를 주고 받고 또 제품 샘플을 받고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데 캔톤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공간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생각지 못했던 제품들도 발견할 확률이 좀 더 높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다 판매한다라고 네. 하면 뭐라 그래요? 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쵸? 이제 웬 여자애 혼자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무시하다가 그냥 나 미국에 판다, 아마존에 판다면 갑자기 대우가 되게 달라져요. 그죠. 여기도 역시 이게 한국인들이 오면 한국에다만 팔 줄 알고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시장이 작잖아요. 맞아요. 미국에 비하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 아마존 셀러야. 딱 이 한마디에 바로 대우가 달라진다. 네. 그러면은 그 캔톤 페어에서 소싱을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보세요? 전 장기적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많이 보려고 하고 그 회사한테 어느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지 그럼 어느 정도 퀄리티나 이런 생산 능력 같은 게 조금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제일 많이 보죠. 가격이랑 퀄리티. 주로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상품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이제 본인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한국대로 다르고 또 미국은 미국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기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약간 노멀한 제품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아마존에서 있는 제품에서 무조건 업그레이드 된 거. 디자인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무조건 남들보다 좋은 거를 소싱하려고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아마존을 거의 맨날 봐요. 그래서 매달 아마존에서 직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일처럼 느껴지니까 일부러 아마존 사이트 가서 내가 살만한 게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상세 페이지도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존 보다 보면은 이제 딱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게 FBA 그쵸, 수수료가 그쵸, 어느 그쵸. 정도 나오는지 이게 아마존에서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해서 소싱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마존에서 장사를 하니까 아마존을 정말 내 집 들어가듯이 계속 보고 또 괜찮다 싶은 것들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아 요런 부분이 소홀을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느끼면서 하신다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 조사라는 거 초보자들은 이게 잘 나가지 안 나가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뭐 특별한 사이트가 있거나 뭐 국내에는 뭐 데이터랩이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그 판매량을 공개를 안 했어서 유료 툴을 사용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아마존에서 제품별 판매량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베스트셀러 들어갔을 때 뭐 1위부터 10위 하는 제품들이 몇천 개를 판다, 몇만 개를 판다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수요가 많은 거니까 거기서 리뷰를 봐서 뭐 부정적인 리뷰랑 긍정적인 리뷰를 보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국내에서 소싱하는 방법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네. 크게 차이 없이. 네,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보내는 건가? 그리고 배편은 뭘로 이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건 좀 간략하게만이라도 좀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배로 보내고요. 비싸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오히려 더 싸요? 네. 오히려 중국 업체들, 포워딩 업체들 되게 많고 가격 경쟁이 되게 심해서 좀 잘 찾아보면 괜찮은 업체들 되게 많고 배도 예전에는 뭐 한 달, 두 달 걸렸는데 요새는 뭐 빠른 것들은 2주에서 3주면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오히려 들어왔다가 내보내면 수출 실적 만들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보복관세를 맞을 확률도 있고 어쨌든 운송비가 2번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마진이 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 보낼 때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업체에서 그런 포워딩사를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포워딩 업체 찾아서 연락하게 해줘도 되고요. 그 구글에서 찾나요? 구글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알리바바에만 해도 되게 업체들 리스트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업체들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도 되고 사실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포워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 홍보하는 글들도 되게 많아서 거기 컨택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어쨌든 소규모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관부가세가 부과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미국을 여러 번 보내봤는데 관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컨테이너로 보내면은 정식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10박스, 20박스 보낼 때는 뭔가 포함을 시키는데 이게 뭐 언더밸류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현지에서 아마존 FBA 창고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회사에서 다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생각보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송금 같은 경우는 네. 국제 송금을 하잖아요, 중국에다가. 달러로 송금하죠. 아니요, 저는 인민폐로 송금. 인문폐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이제 아마존 경력이 총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회사 다녔던 것까지 합치면 한 3, 4년. 3, 4년? 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셀러고 이제 대충 내 미래가 보여지겠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브랜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브랜딩은 아니죠.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셀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아마존이 브랜딩이 조금 수월한 편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브랜드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거기서 다 리브랜딩 정도는 해주니까요. 네. 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좀 브랜드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브랜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브랜딩 하게 되면 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존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FBA가 포장, 발송, CS까지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소싱과 상품 상세 페이지만 여전히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도 동일한가요? 제가 신제품 런치 엄청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상세 페이지랑 소싱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되고 광고만 그냥 한 달에 한 2-3번 정도만 들여다보면 되는 수준이긴 해요. 요즘도 그러면은 되게 할 일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예,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제가 백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 낮에 시간 많다 그러고 뭐 도와달라면 바로 가고 막 이러니까 제가 백수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언니한테 이 아셀이 용돈 좀 주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받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용돈 좀 자주 드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어필 좀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그래도 좀 예전에 아셀님이 하셨을 때보다 아셀님도 매출이 4배가 올랐는데 좀 뭔가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좀 뭔가 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업체에 안 맡겨요. 왜냐면 한국 업체들한테 몇 번 맡겼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어필하고 어떤 소구점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기획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냥 사진을 조금 고퀄리티로 해서 그냥 제가 직접 만들고 있기는 해요. 그렇게 뭐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나요? 네,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7장 안에 녹여내야 되니까 뭔가 정신 사납지 않으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뭔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표현되게. 예전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 상품을 이제 브랜딩해갖고 런칭해갖고 하다 보면 이제 각종 마케팅을 활용을 해갖고 뭐 가구매도 달고 뭐 어떤 사람은 트래픽도 쏘고 하면서 빠르게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셀님께서 이제 처음에 상품을 하나 런칭을 했어요. 네. 리뷰 하나도 없어요. 상품 등록한 지 진짜 어제 등록했어요. 네. 이 상품을 이제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바로 바인을 등록을 하고요. 런칭하자마자 이제 광고도 돌리자마자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광고를 돌려서 일단은 광고 작동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 초반에는 이제 쿠폰이나 프로모션 같은데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고 가격대도 경쟁사들보다 조금 낮게 해서 초반에 조금 랭킹을 많이 올리면 계속해서 노출을 잘 시켜주거든요. 저는 초반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리뷰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쿠폰이 있으니까 당연히 노출을 시켜줄 거고 그래서 그걸 산 사람들이 후기를 달 거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천천히 올라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아셀님만의 뭐 독특한 팁이 있다. 일단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 거보다 무조건 제 거를 만들 만한 포인트를 무조건 잡아요. 하다못해 박스가 예쁘다 그런 사소한 장점이더라도 무조건 경쟁사들 제품 플러스 알파를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 소싱하는 거 보면 그냥 비슷한 제품들 많이 소싱을 하시거든요. 근데 비슷한 제품을 소싱하게 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리뷰가 많고 잘 팔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을 많이 하고요. 저는 결국 FBA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FBA 수수료가 높게 나오면 아예 진행을 안 해요. 나중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FBA 수수료를 좀 많이 고려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 아셀님이 보실 때는 판매자 배송 상품과 FBA 그 프라임 상품과 두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아마존에서도 프라임 상품을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겠죠? 네. 그쵸? 그런데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썸네일은 어떻게 만드나요? 썸네일은 그 규정이 딱 흰색 바탕에 제품만 딱 올려야 되거든요. 아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꽉꽉 차게. 흰색이 거의 안 보이게? 네, 꽉꽉 차게. 그러면 어. 이제 다른 경쟁 제품들하고 나란히 뒀을 때 제게 딱 눈에 띄어요. 되게 커 보이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딱 시선을 사로잡는 그게 있어요. 아셀님이 본인 상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제 제품에 얘기를 아, 안 진짜? 하고 캡처를 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눈에 띄어, 뭐가 제일 클릭하고 싶어 하면은 그 내 제품이 안 나오면은 바꿔요 사진을. FBA 수수료가 뭐 금액이나 뭐 무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수수료율을? 보통 판매 수수료는 15% 정도고요. 배송 수수료는 거의 뭐 한 5불에서 8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불짜리를 사서 17불에 판매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서 5불에서 7불 사이가 배송비로 나가는 거네요. 네, 한 7불, 8불 정도. 아 그러면 사실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집행하는 건 아니네요. 네, 자, 최근에 아셀님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아마존 판매를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아 그게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쿠팡에도 왜 아이템 위너 내 브랜드 제품인데 안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템 위너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아마존 버전으로 제가 이제 당한 거예요. 오. 제 제품인데. 그럼 이제 하이제킹이라 불러요? 네, 거기서는? 네. 오, 납치, 유괴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상표가 등록이 완료된 게 아니라 출원된 상태였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재고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동안 판매가 뜸했었는데 재고가 들어온과 동시에 상표 등록이 완료가 돼서 이제 바로 그 하이제커를 쫓아낼 수가 있었죠. 그 상표 등록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제 상표 등록은 아닌 거죠? 국내 상표 말하는 거죠? 미국 상표. 아 미국에도 또 해야 돼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미국 상표 등록은 국내에서 상표 등록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국내는 이제 국내에 등록을 하는 거고 음. 미국은 미국에 등록을 하는 거여서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USPTO라는 미국 상표 관련 상표 특허청이 있어요. 거기에 상표를 등록하면 돼요.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그게 예전엔 좀 저렴했었는데 요즘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잘 찾으면 한 500불에도 가능하고요. 좀 많이 들면은 한 1000불에서 1500불 이렇게. 어쨌든 그 상표 등록 출원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어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1년이요? 네. 야, 그러면 하이제킹 당하겠네 그 사이에. 네,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이제킹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지만은 그 외에 또 1년 동안 또 저희가 또 텀이 있었잖아요. 네. 또 그 외에 또 생겼던 문제들 같은 거 있었나요? 거의 뭐 퀄리티 이슈, 그다음에 뭐 역시. 생산 일정, 물류, 그다음에 아마존도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 수수료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사업을 하신 지 3, 4년 차, 그리고 전업을 하신 지 이제 2년 차가 되셨어요. 요즘에 겪는 사업적 고민이나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캐시가 계속 모자란 것. 어... 네, 왜냐면 계속 이게 그 사업 볼륨이 커질수록 투자해야 되는 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제가 아무리 선점을 했었어도 결국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싱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한국 셀러들도 똑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왜냐면 저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똑같군요. 아마존 셀러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시고 이제 윗분들이 얘 회사에서 지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전업이시잖아요. 요즘에 하루 일과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근데 사실 저 스터디 자체가 거의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고 다들 이제 퇴근하고 하는 시간대 저녁에 하다 보니까 낮 동안은 거의 다 자유 시간이기는 해요. 자유요? 네. 그래서 너무 게을러져서 일부러 가끔 강의 오픈해서 강의 간단하게 한 달 정도 하고 또 쉬고.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편한데 또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네. 브랜딩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브랜딩 안 해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니까 조금 나태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아마존 셀러를 시작하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계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만약에 리셀러 같은 분들이면 좋은 제품을 계속 발굴해서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브랜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브랜딩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자사몰이나 뭐 SNS 마케팅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 규모를 조금 늘리고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셀러로 성공하시면 미국에 사실 의향도 있으세요? 미국에 살 의향이요? 네. 살 의향은 없고 네.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 장점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 중이긴 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입만 하시고 가입조차도 어려워요. 사실 아마존 셀러로 사업자로 가입하는 게. 근데 셀링 자체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셀링의 장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FBA 서비스 이건 진짜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플 때도 판매돼서 판매 대금이 들어오고 결혼 준비 이산 준비 할 때도 판매 대금이 들어오고 이게 너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FBA 서비스를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지만 잘 활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이나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FBA 서비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마켓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마켓 뭐 미국, 일본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이민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이제 해서 좀 더 그런 거 가능한 것도 있고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판매하는 미국 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뭐 10,000원에 팔 거 미국에 2, 3만 원에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조금 구매하는 구매자들도 더 훨씬 더 많으니까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은 판매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 아마존을 모르던 상태, 그래도 회사에 다녔으니까 아는 상태예요. 내가 한국에 왔어. 그래도 다시 아마존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쿠팡 안 가고? 네. 그 정도. 아무튼 이제 곧 결혼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라고. 저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오늘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스피드가 거의 평소에 1.5배였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어 오늘. 그쵸? 그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질문지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막 좀 이렇게 질문을 넣었는데
되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잘 해주셔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오늘 촬영은 많이 좋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셀님하고 인터뷰를 두 번째 한번 가져봤는데 확실히 아셀님께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셀님과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아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